여러분 찔레꽃 하면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 얘는 가시가 많기로 유명한 꽃이야. 우리 뭐 장미 하면 장미도 가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찔레꽃은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가시가 많을 것 같이 생겼지. 그래서 이 찔레라고 하는 꽃을 시인이 선택한 이유는 꽃이 뭐도 품고 있어서 가시도 품고 있어서. 그래서 이 시에서 가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별의 아픔을 얘기해. 그래서 본인은 이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끌어안은 채 저 찔레꽃처럼 가시를 끌어안고 서 있는 꽃처럼 서 있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요 시에다가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보자.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이랬는데 제목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찔레가 피는 봄 5월에서 6월에 피는 꽃이거든 저거. 그래서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은 봄 5월 6월 찔레가 피고 있는 계절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때 초록이 흐르다라고 해서요 색채어도 사용하고 있고 움직임도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요 흐르다라고 하는 건 동적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근데 이 초록이 어떻게 흐르냐? 꿈결처럼 해서 꿈결이라고 하는 보조관념 사용해서 직유법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봄은 마치 꿈결과도 같대. 화자한테.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해서 꿈결과도 같은 5월, 6월에 자기는 그리운 가슴을 열어서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이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화자가 지금 현재 무언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상태거든. 그죠?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열어두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별의 상황이겠구나 추측할 수 있어. 그래서 화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별의 상황 이걸 초록이 흐르는 봄의 계절에 뭐 하고 싶다? 열어두고 싶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다? 찔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찔레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가시라고 하는 걸 품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품고 있지만 아름답고 꼿꼿하게 서 있는 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가슴을 열었다라고 할 때 얘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열었대. 그러니까 구체적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죠. 그지?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당한 내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 열어서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그래서 찔레는 아픔, 즉 가시라고 하는 걸 간직한 화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자기는 뭐 하고 싶다? 서 있고 싶대. 견디고 싶고 자신의 이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장한 모습으로 견디고 싶다. 그 모든 걸 품고 싶다 이거야. 자, 여기 보면 서 있고 싶다라고 하는 서술어가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요 뒤에 가면 서 있고 싶다 또 들어가요.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강조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어떤 강조를 하고 있냐면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소망을 강조해 줍니다. 자, 아프지만 이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걸 간직한 채 찔레꽃으로 서 있고 싶다. 자기는 그걸 다 감당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싶다. 자, 보면 사랑하던이라 그래. 이 던은 과거 시제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과 뭐 한 거야? 이별한 거야. 오케이, 이별했고 사랑하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랑하던 인 거죠. 지금은 끝났고 조금만 더 다가서면 꽃이 되었을 이름. 이거는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표현인데 서로에게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상대방의 본질을 알고 그 사람을 명확하게 인식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꽃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더 다가섰으면 서로가 꽃이 되었을 이름이래. 근데 다가섰어? 못 다가섰어? 못 다가섰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에게 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헤어진 거지.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은 사랑하던은 과거야. 오늘은 현재지. 오늘은 뭐 한 때야?
이별한 때고 이별이라고 하는 아픔을 자기가 찔레꽃으로 서 있고 싶어 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때야.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싶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싶다 해서 그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라고 하는 걸 찔레꽃이라고 하는 형태로 피워놓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견디고 성숙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과거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 과거 시제 쓰고 있고요.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종결한다고 하는 것과 시행을 종결한다고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죠. 시상은 작품 맨 마지막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시행 종결에 해당합니다. 자, 꽃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사랑, 서로가 서로의 본질을 깨닫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는 사랑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지. 자, 여기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다? 오늘날 흰 찔레꽃으로 그냥 피워내고 싶다.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있는 오늘. 자, 송이 해가지고 반복법, 의태어, 음성상징어 이런 거 쓰고 있는 거고 흰 찔레꽃, 색채어, 시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아름다운 흰 찔레꽃으로 아픔을 승화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추억 삼아서 기억하고 싶고 포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봐, 여기 일연에 초록이라고 하는 색채 나왔었죠? 여기는 흰 찔레꽃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색채 대비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직유법 연결어 쓰였죠.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서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먼 여행이라고 하는 건 헤어진 후 겪었던 아픔의 시간이야. 더 이상은 아파하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즉 이별의 아픔으로 방황을 했던 걸 끝내는 게 오늘인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이슬을 털어내듯 그 사람과의 추억을 털어내면서 초록 속에서 찔레꽃이 되어서 서 있고 싶다. 자, 여기 보면 직유법 쓰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요. 추억이라고 하는 걸 턴다라고 표현해놨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그걸 어떻게 한대? 털어낸다. 그래서 얘도 시각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 직유법 쓰이고 있는 애요. 서 있고 싶다, 유사한 시구,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고 이별의 아픔을 수용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뭐뭐 하고 싶다, 소망 이런 걸 강조해주고 있다. 자,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자, 과거 회상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시제 보면 대과거, 과거 쓰이고 있지.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그대를 사랑했던 시간을 회상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회상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때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많이 울었고 아픔이 출렁거려서 말을 잃어갔었대.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랑했던 그 시간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화자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화자와 그대와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랑으로 인해 많이 아팠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픔이 출렁거린다. 그래서 아픔도 눈에 안 보여요. 그치?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해서 시각화시켜 놓고 있는 표현 사용해서 말을 잃어갔다 해서 당신과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게 됐다. 나에겐 힘겨운 추억이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걸 다 극복하고 돌아온 오늘은 뭐 하냐? 그 아픔도 과거에 아쉬웠던 것, 당신과 만나면서 서운했던 것 그런 것도 다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 거다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 아픔, 안타까움 이런 것 모두 다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내가 포용하고 견디고 찔레꽃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쁘고 뾰족한 가시라고 해놨죠? 너네 가시라고 하는 애가 예뻐? 뾰족하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앤 거지? 근데 예쁘대. 그래서 요거는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역설이냐? 요 표현이 겉으론 모순되지만 실제 담고 있는 진의가 있어서 역설이야. 이 가시가 뭐야? 아픔이거든.
이별의 아픔,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아픔. 찔레꽃은 뭐 한다? 그 가시라고 하는 꽃 속에 매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예쁜 추억일 수 있고 나를 성장하게 해준 원동력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역설법, 아팠지만 아름다웠던 과거의 사랑을 의미한다. 자, 꽃 속에 매달고 찔레 꽃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찔레가 돼서 서 있고 싶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이 꽃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그러한 아픔까지 매달고 싶다.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싶다. 그것도 다 포용하고 싶다. 근데 이게 가시가 매달려 있는 걸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해놨죠. 그지?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성숙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형상화 시켜놓고 있어요. 사랑의 아픔과 고통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사랑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슬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그러한 아픔도 그냥 나의 하나의 추억이었구나. 난 그걸로 인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이거 어디서 봤다. 그지? 어디서 봤어? 초록이 흐르는 꿈결처럼. 그치? 그래서 일연의 내용이 시 마지막 연에 변형이 돼서 수미상관 반복되고 있구나.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라고 하는 걸 유사한 형태나 동일한 형태로 끝내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반복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가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뭐 여운 형성이라던가 운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강조시킨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소박한 사랑의 감정이 깊은 사랑의 정신으로 승화되는, 즉 이거는 성숙하기 이전의 사랑. 이건 감정이 깊은 사랑은 성숙한 사랑, 이별 후 찔레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사랑. 그래서 내면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보면 무성한 사랑 요거 별표쳐. 무성한 사랑은 언제만 얻을 수 있냐? 이별하고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 가시라고 하는 것도 내가 포용하겠다라고 딱 소망하면, 의지를 갖고 포용하면 그때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무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대와 내가 사랑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이별 후 깨닫게 된 사랑인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 무성한 사랑은 요 위치를 이렇게 잘 보시면 찔레를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후에 어떻게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는가 이걸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지? 그치? 먼 여행을 갔다 오고 방황하죠? 근데 그 방황에서 돌아와서는 뭐해? 그 아팠던 추억이나 여타 당신을 미워하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다 포용해서 가시까지 포용해가지고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보시면 내게 우는 날이 많았었다. 과거죠, 과거. 그래서 과거 사랑으로 인해 괴로웠던 날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어버릴 거다. 더 이상 과거의 사랑으로 인해 아파하며 방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자, 찔레라고 하는 건 아팠던 과거의 사랑을 포용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도 소중히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무성한 사랑. 자, 이 무성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어. 사랑의 아픔마저 내면의 성숙으로 승화시킨 것이 이 무성한 사랑입니다. 색채 대비 일어나고 있고요. 동일한 시구 반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이미지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찔레 질문. 자, 그러면 뒤에 낙화 첫사랑으로 넘어갑시다.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는 사람 지금 몇몇 눈에 보이는데 멍 때리지 마세요. 자, 제목의 의미부터 볼게요.
첫사랑을 낙화라고 하는 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추적 사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유비추론,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빗대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낙화는 꽃이 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첫사랑이 지는 것 해가지고 첫사랑이 이별되었을 때, 첫사랑이 깨졌을 때, 그리고 나서 뭘 얻었는가. 그래서 낙화와 첫사랑 간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를 쓴 거야. 낙화라고 하는 건 아름다웠던 꽃이 떨어지는 의미지. 그래서 첫사랑도 아름다워. 근데 이별이라고 하는 게 다가온단 말이야. 그럼 그 첫사랑이 끝날 때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냐? 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첫사랑이 헤어졌어도 나도 그 열매와 같은 무언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본 거야. 볼게. 제목의 의미 보자. 낙화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낙화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중요한 인간사 중 하나인 첫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유추야, 유추. 낙화라고 하는 자연현상에서 유비 추론해서 첫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글쓴이가 깨달은 겁니다. 화자가.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장면은 아픔이나 아쉬움, 절망 등의 감정을 유발한다. 첫사랑도 이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감정을 동반한다. 그런데 낙화 후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첫사랑도 정신적 성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다. 이게 첫사랑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성숙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야. 그래서 첫사랑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요거. 이게 열매와 같은 인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시의 1연과 2연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의 상황과 절벽에서 떨어진 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정. 진짜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해서 가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미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야. 1연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꽃이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이라는 건 그대와 내가 헤어지기 전인 거지. 그래서 헤어지기 전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이럴 때 난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헤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가정해놓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러한 첫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뭘 깨달았는가. 보자.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라고 되어 있는데 낙화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떨어지는 꽃 얘기하는 거야. 꽃. 첫사랑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케이? 그래서 낙화일 때는 꽃이고 첫사랑일 땐 첫사랑이야. 아찔한 절벽 끝. 그래서 이 절벽 끝은 뭐야? 시련의 공간. 우리 사랑이 끝나는 공간인 거지. 그치? 이제 저기서 제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려가면 우리의 사랑은 끝나는 공간인 거야.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 갈등이 있는 얼굴 혹은 꽃 입장에서는 진짜 바람이 부는 거야. 꽃한테는 절벽 끝에서 바람이 불면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첫사랑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뭐 바람 분다 떨어지겠니? 그런 거 아니죠. 그럴 때 바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이별에 대한 시련 그리고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그래서 그대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내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고 우리 관계의 지속이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정한다면, 바람에 의해 꽃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어. 부정적 서술어가 이 작품에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get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얘는 계속 get이나 씁니다를 반복하고 있거든. get은 의지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는 거고, 씁니다 같은 경우는 경어체 사용, 존댓말 사용해서요 경건한 분위기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부르냐? 자,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옷깃이라고 하는 걸 막 부둥키면서 떨어지지 말라고 거의 멱살 잡는 거야. 그러면서 수선스럽게, 정신없게, 야단스럽게 굴지 않겠습니다. 부정서술어 반복, 의지 반복, 경어체 반복하고 있어.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라고 해. 자, 이 사람이 알게 된 사랑, 그리고 낙화를 통한 깨달음,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대가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대의 선택이 그렇게 됐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겠다. 당신이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거니 하고 그것이 나의 사랑의 몫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내 사랑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포용하는 게 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당신의 순간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겠다. 그러고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다. 여기서 그대를 다 가지겠다라고 하는 건 떠나는 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면 그대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야. 그대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간직하겠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떠나가면 당신이 떠나가는 그 끝까지 지켜본 후 당신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간직하겠다. 혹은 당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그대라는 사람을 온전히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 미래 시제 get 쓰고 있어. 미래 시제는 의지나 추측 가능성 뭐 이런 걸 나타내 주죠. 여기서는 의지야. 그래서 어미 반복하고 있고 경어체 사용, 경건한 분위기 형성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이별을 하기 전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당신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그대를 잡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연애는 떨어진 후, 그래서 당신이 결과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떨어져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냐?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다. 그대보다 바닥에 먼저 닿겠다는 거야. 절벽 끝에 꽃이 뽀로롱하고 날아가잖아. 그치? 근데 얘가 떨어지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떨어지겠대요. 바닥에 먼저 닿을 거래요.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저기서 처마는 치마의 방언이에요. 자, 치마 입고 남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좀 이상하지? 그치? 응. 그래서 치마를 끌고라는 요 단어 때문에 화자가 여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 추측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김소월 시인의 시를 보면 항상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의 정한을 느끼는 화자를 선택할 때 여성적인 어조를 상정해서 이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줘요. 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가게 냅둬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기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야. 진달래꽃처럼. 당신이 간다 그러면 난 당신에게 아름답고 좋은 꽃을 뿌려주면서 당신의 앞날을 응원할 겁니다. 이런 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게 엎드린 치마를 끌고 해서 가장 낮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그대에 대한 존중, 즉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내려가려면 치마 펄럭이면 되겠니?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먼저 땅바닥에 닿기 위해서 가장 낮게 엎드린 치마라고 하는 걸 질질 끌면서 당신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면서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다는 거야.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대요.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뒤에 이유가 나와요.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서 강보의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다. 이러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과 첫사랑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대. 당신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얘가 앞서 보여준 태도가 뭐냐면 당신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얘가 깨달은 게 뭐야? 아, 무엇보다 내 삶에 대한 선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사람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사랑이구나 인 거지.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 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생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를 안 거야.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그 깨달음의 결과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서 온몸으로 나를 받겠대.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 선생님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뭐하러 나를 받아요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해석을 요렇게 합니다. 그대와 화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떨어지면 당신보다 먼저 떨어져서 당신을 받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스스로를 구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을 하게 되면 결국 그대도 구원하게 되는 거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너의 선택을 내가 지지해주고 나도 내 삶의 선택은 내가 하고 이런 의미야.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질러서 바닥에 먼저 닿아서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온 몸으로 나 그리고 그대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내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는 걸로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건. 그치? 이별이라고 하는 걸로 주저앉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별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사랑.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행동을 받기 위해서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먼저 결정하고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쓰여진 표현 방식 보면 여기가 과거 시제가 쓰여요. 지금까지 쭉 미래 시제가 쓰이다가 과거 시제가 쓰여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 강보의 아기를 받듯 연결어 사용해서 직유법 쓰고 있다. 그래서 강보라고 하는 건 애기 보자기 이불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불에 아기를 받듯이 온몸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껏 나를 받겠다. 자, 여기까지 낙화 첫사랑 봤는데 질문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다 바로 넘어가자. 다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는 수필이에요. 수필이고 현대 수필이거든. 현대 수필인데도 불구하고 고전 수필 갈래인 기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 수필은 기 혹은 설로 나뉘는데 설이라고 하는 고전 수필의 장르는 예시가 되는 이야기인 예화를 줘놓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 교훈이 있는지 적는 게 설이고 기는 기록이야. 일기도 기고 어떤 집에 내가 그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써도 기고 기행문도 기고 다 기거든. 얘는 현대 수필인데 고전 수필 기의 장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특징이 본문 어디서 나오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용도 한번 보면 아내의 무덤에서 나무를 심으며 자, 아내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죽은 상태. 그치?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은 상태고 죽은 아내의 무덤에 이 글쓴이는 나무를 심고 있는 거지. 왜 그런가? 자, 나의 남원집은 얘들아 이거 전라도 남원 아니다. 전라도 남원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남산 아래에 있던 집은 옛날부터 꽃나무가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갔대. 내가 주변이 없고 주변머리가 없다. 정신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일 처리를 하는데 깔끔하지 못한 성격이야. 게을러서 가꾸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낡아서 집안의 꽃나무까지 가꾸기 싫어서 그렇기도 하다. 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남원집에 살았을 때의 기억을 얘기해주고 있어. 여기 꽃나무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 그치? 이 꽃나무를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죽고 나서 달라집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서 달라져. 그래서 꽃나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소재인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수필은 좀 안타까워.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꽃나무는 어떤 의미야? 남원집에서와 그 다음에 아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어디니? 파주집을 짓고 있는 그 시기와 그리고 파주집이 완공돼서 아내가 죽은 후의 의미가 다르거든. 남원집에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 꽃나무는 집이 낡아서 가꾸기 싫은 존재였어, 나한테. 그러다가 아내와의 갈등 이후, 언쟁 이후 파주집에 가면 아내랑 앞으로의 여생을 즐겁게 지내기 위한 수단이었어. 꽃나무를 가꾸면서 새 집에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였잖아. 그치? 근데 아내의 죽음 이후의 꽃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죽은 후 저승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꽃과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둘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소재야. 저승에서 자신의 부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소재. 오케이? 그래서 이 꽃나무라고 하는 애가 총 3가지 소재로 달라지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남원집에서 꽃나무는 안 가꾸는 거야. 싫어해요, 내가. 내 태도가. 그건 왜 그래? 집이 낡아서. 이게 꽃나무 가꾸려 하지 않은 이유죠. 이게 없어지면 가꿔야지. 파주 새 집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새 집일 때는 아내와의 소망입니다. 소망. 꽃나무는 아내와 소망이야, 소망. 자, 아내가 언젠가 내게 말했다. 언젠가 내게 말했다 이러지. 언젠가 그리고 과거 시제 쓰고 있어. 아내가 나한테 그 말을 했던 과거 추억을 회상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회상의 내용에는 아내의 질문과 나의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답 형식이에요. 아내와의 추억 회상하는 장면은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긴 당연히 인용이겠죠? 직접 인용? 그지? 다른 집 남자들 보면 꽃나무를 좋아하는 자가 많아. 방에 들어가 비녀 팔찌를 뒤져서 비녀 팔찌 뭐 하려고? 팔라고. 아내 몰래 비녀랑 팔찌 싹 다 모아갖고 팔아갖고 꽃 사려고. 그 정도로 꽃나무를 좋아한다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와 반대로 집이 낡았다고 꽃나무까지 내팽개쳐 주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글쓴이가 꽃나무를 가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남편을 탓하려고, 혼내려고. 혼낸다기보다는 왜 안 해? 그래서 꽃나무를 조금 신경 쓰게끔 하려고. 집은 비록 낡았지만 꽃나무를 잘 가꾸면 우리 집에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꽃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질문은 서리법 아닙니다.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난 이렇게 대꾸했다. 꽃나무를 가꾸려 한다면 집도 손을 봐야 할게요. 그래서 난 집도 고치고 싶대.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 마음이 없으니 남들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자고 신경 쓸 필요가 굳이 있겠어? 이건 서리법이야. 이건 답이잖아. 물음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 집 낡았잖아. 이 집에서 오래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남들한테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난 이 집에 그렇게 애정이 없어. 이런 거지. 그래서 의문형어미 사용 글쓴이 주장 강조해주고 있어요. 늙기 전에 당신과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서 제사상에 올리고 부모님이 드시도록 하고 꽃을 구경하며 머리가 새도록 함께 즐길 생각이요. 내 계획은 이런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내 계획은 앞서 나온 얘들이고요. 그치? 그래서 내 계획은 뭐야? 이 낡은 집에서 꽃나무를 기를 것이 아니라 새 집을 지어서 꽃나무를 길러서 머리가 새도록 함께 즐기다. 백년해로라 그래. 백년해로. 백년해로를 당신과 지내고 싶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내의 반응. 웃으며 즐거워했다. 납득한 거죠. 그지? 납득한 거야. 그래서 꽃나무 좀 신경을 써요 하고 시작했는데 남편의 계획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럼 되겠다. 우리 파주 새 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한 거지. 그치? 지난해 파주에 작은 새집을 짓기 시작하자 아내는 기뻐하며 이제야 당신 뜻을 이루겠어요 한 거지. 남원을 떠나서 글쓴이 고향인 파주에 새집 짓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드러나. 보통 소설에서 이런 거 나오면 사망 플래그죠. 수필이라서 실제 경험이에요. 응? 그 일이 진짜 일어나죠. 그지? 그래서 글쓴이 고향에 작은 새집을 짓고 본인이 의도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어.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인이 죽습니다. 뜰과 담장을 배열하고 창문과 방의 위치를 잡는 일을 아내와 상의하여 했다. 자, 상의해서 했대. 집을 지으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을 요거 말고 요거부터 보자. 글쓴이가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아내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구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꽃나무 키우라 그랬다고 싫어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라고 했다고 아내랑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나의 계획에 동조해주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아내랑 상의하면서 진행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이 있는 관계야.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 아내가 병들고 말았다. 난 아내의 병을 간호하다 차도가 있으면 파주로 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내가 위독해졌다. 자, 여기 보시면 파주에 이사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주르르륵 제시되어 있지.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부분이 빨라. 뭐 뒤에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고 어떠한 태도로 꽃나무를 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줄여준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픈 기억이니까 길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짧게 시간 순서대로 압축적으로 탁 제시를 해요. 임종을 앞두고 내게 파주 집은요 집 옆에 묻어줄 거죠. 자,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자기 죽으면 여기다 묻어줘라. 그래서 자기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남편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야. 온 집안이 파주로 이사 오던 날 아내는 관에 실려서 왔다. 이건 무슨 얘기야? 파주로 이사 오기 전에 아내가 먼저 죽었다라는 얘기지. 파주 이사 오는 날 죽은 거야? 그거 아니야. 집에서 100보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지를 정하니 장지는 무덤이요 무덤. 기거하고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오가는 듯 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아내 무덤을 세워놨더니 밥 먹을 때마다 아내가 오는 것 같대. 그래서 죽은 아내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아내의 유언을 따르는 글쓴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산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울창하기 때문에 서도의 많은 산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산은 파주 자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무덤이 있는 산을 얘기해. 오케이? 일어나. 졸지 마세요. 선조고 무덤 아래에 아내 무덤을 썼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글쓴이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파주 지역은 자기 고향이지. 글쓴이 고향이고 그 우리 사는 선산이야. 선산. 가문 땅. 사실 가문 땅은 서도들의 산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할아버지 무덤 아래에 아내 장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은 아름다운 나무들로 쭉 다 손봐져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 가까운 곳에 나무를 베고 칡넝쿨과 나무뿌리 뻗어 그늘 들이운 것을 막았고 좋지 못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와 삼나무 따위만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나무를 심기로 했어. 그래서 원래는 나무 안 심어도 되는 곳이야. 그런데 장례 치르고 나서 나무 정리도 하고 칡, 나무뿌리 치우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나무들 베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나무를 심기로 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아내 무덤 근처에 나무를 심게 된 연유에 대한 얘기야. 여기 앞에까지는 원래는 심을 필요가 없지만이지. 그치? 원래는 심을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연유 때문에 다시 나무를 심기로 했다. 한식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무덤에 제초하는 날이야. 나무 심고 무덤을 돌보는 날이야. 삼나무 치목 30그루를 심었다. 치목은 어린 나무. 지금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봄, 가을에 나무 심는 일을 관례로 할 것이다. 매년 심을 거래. 왜? 죽은 아내와 살아생전했던 약속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싶어서인 거지. 그리고 이 무덤은 선산이야. 내가 죽어도 여기 묻혀. 그치? 그래서 죽은 이후에 아내를 만나서 자기가 살아생전 아내랑 하고 싶었던 나무 심기, 그래서 꽃나무가 많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이것은 참으로 오래 묵은 계획이었다. 이거 파주에 집 짓고 아내랑 꽃나무를 가꾸며 사는 거. 영탄법 쓰이고 있죠. 남원을 떠나 파주로 옮기겠다고 떠벌려 왔던 지난날의 내 계획은 아내와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에게 슬픔만을 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뒤에 남은 자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내는 먼저 간 사람이고. 그러고 보면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도모하여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 자,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얻게 된 깨달음이야. 살아생전에 아내랑 하기로 했던 계획들은 지금 지킬 수 있어 없어? 없게 됐지.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안타까움, 허무감이 드러나거든. 그치? 그래서 살기를 도모의 계획을 세우는 건 사실 미혹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리로 이어져요. 여기에 심어서 죽은 뒤에 아내를 만나서 아내랑 저승세계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로. 살아서 계획하는 건 되게 무의미하지 않은가.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나만 슬픈데. 돌아보면 나는 신기가 허약해서 스스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다. 여생이라야 수삼십년을 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은 30년 안쪽일 텐데 한 번 죽고 나면 그 뒤로는 1000년, 100년 끝이 없는 세월이지 않은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야. 살아서는 기껏해야 100년이야. 지금 나한테는 30년 정도. 그치? 그런데 죽으면 영원한 세월이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 아내랑 만나서 평생을 꽃나무 안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겠으니 남원 집에서 파주집으로 옮겨 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는 건 너무 짧아. 죽음의 세계는 100년, 1000년 끝이 없어. 내가 선택한 건 죽음 이후의 세계인 거지. 살아서는 파주의 집에 살지를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있기에 그 즐거움이 그지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를 잃고 살아생전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 허무감이 드러났다면 인식의 전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내와 만나서 꽃나무 사이에서 파주 산에서 1000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요. 자, 여기서는 자연의 영원성에 의탁해 산은 안 없어지지. 아내와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고자 하는 글쓴이의 모습. 이승에서 짧았던 아내와 인연이 저승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내와의 인연이 저승에서도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 같은 게 드러나죠. 이것이 내가 무덤을 새로 쓴 산에 나무를 심고 집에 심었던 것을 종류에 따라 하나같이 산에 다 옮겨 심는 까닭이다. 자, 보세요. 아내 무덤이 있는 산에 나무를 심는 이유를 쓰고 있지. 그치? 이유를 밝힌다. 이거 기의 특성이야. 내가 이 집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 쓰면 그게 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대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고전 수필 기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여 나의 꿈을 보상받고 나의 슬픔을 실어보내며 또 나의 자손과 후인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노니 손상치 말지어라. 이 손상치 말라라고 하는 건 파주 산에 심어놓은 꽃들, 나무들 손상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나의 꿈은 고향에 집 짓고 꽃나무 가꾸며 아내와 즐겁게 살겠다라는 거지. 그거 지키지 못했죠. 그걸 보상받으려고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나의 슬픔, 아내를 잃은 슬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리라. 자, 이 누군가는 글쓴이를 비판하는 입장의 인물인데요. 이건 가정이에요. 뭐뭐 하리라. 추측이지. 가정하고 추측하고 있어. 진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니 미쳤다고 살아생전에 하지도 못한 일을 죽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한다면이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앞으로 살아갈 방도는 꾀하지 않고 사후의 일만 계획한다. 너는 30년의 여생이 남았으면 그 30년 어떻게 살 건지 생각 안 하고 죽은 다음에 일만 계획하고 있지 않냐. 죽은 뒤에는 자각이 없다.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여기 서리법 동시에 이렇게 물음표 써서 영탄이야. 서리적 영탄 아니고. 서리적 영탄 아니야. 얘가 물어본 건 아무런 소용도 없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쓴 거고 영탄은 이 뒤에 느낌표 때문에 오는 거야. 영탄은 무슨 감정일까?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감정인 거야. 죽은 뒤엔 자각이 없어. 이게 글쓴이를 비판하는 근거야. 자, 이 글쓴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현세적인 관점. 현재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 이건 유교적인 내세관이에요. 유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건데 불교는 환생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유교적 내세가 아니라 현세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쓴이를 비판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말한다. 죽은 뒤에는 자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죽음 뒤에 아내와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자기는 앞으로 계속 나무 심을 거다. 개축년 4월 3일 태등은 부남에서 쓴다. 태등이 심노숭이라는 글쓴이의 호고요. 언제 어디에서 이 글을 썼는지 밝히고 있는 것, 기록의 일시와 장소를 밝히는 것, 기의 특성입니다. 고전수필 기의 특성. 부남은 정자, 암자를 얘기하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 곁에 세운 암자야. 즉 지금 본인 아내의 무덤 곁에 있는 암자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응? 질문하세요. 네,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공부하여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저 인간이 구구하게. 어디 있지? 아니야, 유혹이 아닌가. 아, 오케이. 아, 이거. 함께 할 계획이 세운 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 함께하지 못할 계획, 함께 할 계획을 세운 거? 아, 같은 얘기야. 함께 할 계획을 세웠지.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함께하지 못한 계획이 된 거죠. 이해됐어? 원래 세울 때는 함께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근데 아내가 죽었잖아.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계획은 뭐야? 함께하지 못할 계획이었던 거지. 할 수 없었던 게. 그치 그치. 응. 오케이? 응. 자, 작품 구성 볼게요. 생전에 아내와 나눴던 대화 부분. 그래서 요 대화로 아내가 꽃나무를 좀 길러라 이랬는데 내가 자신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죠. 아내도 긍정합니다. 긍정해요. 응? 그래서 요 대화를 통해서 둘이 계획을 세우는 걸로 넘어간 거야. 아내와 죽은 파주로의 이사 나타나고요. 파주에서의 삶. 그리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상상하면서 기가 끝나고 있어요. 이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대화를 상상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 아니고 가정한 거예요. 요것만 보고 쉬는 시간 주죠. 글쓴이가 아내 무덤에 나무를 심는 이유. 생전의 아내에게 파주애가 꽃나무를 심어 늙을 때까지 함께 즐기며 살자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죠. 살아서 파주집에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영원히 아내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내의 무덤을 쓴 산에 나무를 심는 것, 생전에 아내와 했던 약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영원히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글쓴이의 극진한 마음이 드러난 거다. 죽어서 1000년간 당신이랑 했던 계획대로 행복하게 살 거다. 오케이. 또 질문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